파트 1 여러분, 2025년도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자산은 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뉴스를 틀면 경제 성장률이 1%대니 수출이 어쩌니 하는 거창한 이야기들이 쏟아지지만 사실 우리 피부에 와닿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 집 값은 올랐나? 아니면 떨어졌나? 그리고 더 잔인한 질문이 하나 더 있죠. 내 친구가 산 그 아파트는 얼마나 올랐나?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저는 주저없이 잔인한 양극화라고 부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상승장이면 전국이 다 같이 오르고 하락장이면 다 같이 떨어지는 동조화 현상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말,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시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장이 정확히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상급지는 마치 다른 나라 이야기인 것처럼 신고가를 갱신하거나 호가가 굳건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은 어떻습니까? 거래 절벽. 이라는 말조차 사치일 정도로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소위 대장 아파트라고 불리는 지방의 랜드마크들조차 매물이 쌓이고 급매가 아니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우리에게 주는 심리적 타격은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40대, 50대 가장. 여러분, 지금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내가 지방에 살고 있거나 서울 외곽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면 마치 벼락거지가 된 것 같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빚 갚으며 버텼는데 자산 가치는 제자리 걸음이거나 뒷걸음질 치고 서울 핵심지에 진입한 사람들과의 격차는 이제 근로소득으로는 도저히 메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2025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극단적인 디커플링 탈동조화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금리나 정책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공포라는 키워드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건 탐욕이 아니라 공포입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자산 시장에는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본능이 발동합니다. 바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도망쳐라는 본능입니다. 주식 시장이 폭락할 때 잡주를 다 팔고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우량주로 갈아타듯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대한민국에서 결국 끝까지 살아남을 자산은 서울, 그 중에서도 핵심지뿐이라는 믿음이 종교처럼 굳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기가 아닙니다. 내 소중한 자산이 휴지 조각이 되지 않게 하려는 처절한 생존 본능이 서울 쏠림 현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2025년 하반기를 지나면서 패닉 바잉이 아닌 패닉 홀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 집주인들은 지금 팔면 다시는 못 산다는 생각에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절대 낮추지 않습니다. 공급 부족이 불 보듯 뻔하니까요. 반대로 지방 집주인들은 지금이라도 팔고 서울로 가야 하나 라는 조바심에 밤잠을 설치지만 받아줄 매수자가 없습니다. 이 꽉 막힌 순환의 고리가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극단적 양극화의 실체입니다. 이 상황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고 섬뜩합니다. 시장은 이제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예전처럼 지방에서 돈을 불려 서울로 입성하는 갈아타기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이라는 성벽은 점점 더 높아지고 그 성벽 밖의 세상은 점점 더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높은 성벽을 넘기 위해 무리해서라도 지금 대출을 당겨야 할까요? 아니면 정부의 말대로 기다려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절망적인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현금 부자들만의 리그를 만들어버린 정부의 대출 규제입니다. 이어지는 파트 2에서는 이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그리고 평범한 월급쟁이들의 희망을 짓밟고 있는 대출 규제의 역설에 대해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대출이 안 나온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부의 계급을 고착화시키고 있는지 그 불편한 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파트 2, 여러분이 만약 지금 서울에 집을 사야겠다고 마음먹고 부동산 문을 두드렸다면
아마 집값보다 더 높은 벽에 부딪혔을 겁니다. 바로 대출이라는 통곡의 벽입니다. 파트 1에서 우리는 시장이 서울과 지방으로 잔인하게 쪼개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서울이라는 시장으로 진입하는 다리마저 끊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말합니다. 가계 부채가 너무 위험하다. 빚내서 집 사지 마라. 겉으로 보면 아주 타당하고 합리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정책의 칼날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 강력한 대출 규제들, 특히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 축소와 살인적인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는 과연 투기꾼을 잡고 있을까요? 아니면 평범한 실수요자를 잡고 있을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대출 규제는 정확히 근로소득으로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4050 중산층의 손발을 묶어버렸습니다. 서울 핵심지의 웬만한 아파트 가격은 이미 대출 금지선이나 규제 라인을 훌쩍 넘겼습니다. 예전 같으면 연봉이 높고 신용이 좋으면 은행 돈을 빌려 일단 등기치고 열심히 일해서 갚자는 전략이 통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연봉이 얼마든 상관없다. 집값이 비싸면 돈 안 빌려준다. 이게 현재의 룰입니다. 이 룰이 만들어낸 결과는 참혹합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철저하게 현금 부자들만의 리그로 재편된 것입니다. 15억, 20억 하는 아파트를 대출 한 푼 없이 오직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대출을 옥죄면 옥죄일수록 서울 집값은 그들만의 세상이 되어 더욱 견고해집니다.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대출이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는 찐 부자들만이 매수자로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자가 무서워서 투매를 하지도 않습니다. 반면 무리해서라도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었던 3040, 4050 세대는 시장 밖으로 강제 퇴출당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답답함,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서울집 한 채 살 수 없는가? 라는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정책이 만들어낸 구조적 모순입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수요를 억눌렀지만 그 수요 억제책이 오히려 양극화를 고착화시키는 촉매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서울은 들어갈 수 없는 성벽이 되어 희소성이 더 높아졌고 지방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버려진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다리 걷어차기입니다. 자산 증식의 가장 확실한 수단이었던 부동산, 그 중에서도 서울 부동산으로 가는 길을 이미 자산을 가진 기득권층을 제외하고는 모두 차단해버린 셈입니다. 현금이 없으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서울 시민이 될 수 없는 시대. 이것이 2025년 대한민국 부동산의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장에는 절망만 가득합니다. 이제 서울은 끝났다. 이번 생은 망했다는 자주 섞인 목소리도 들립니다. 그런데 이때 정부가 구원투수처럼 등판하며 하나의 카드를 꺼내 듭니다. 바로 공급 폭탄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2030년까지 무려 135만 호를 짓겠다. 서울과 수도권에 집이 쏟아질 테니 지금 무리해서 사지 말고 기다려라. 들리십니까? 135만 호. 숫자만 들으면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이 정도 물량이면 서울 집값은 폭락하고 우리에게도 기회가 올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부동산판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 이 발표를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이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함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약속한 135만 호, 과연 믿고 기다려도 되는 동아줄일까요? 아니면 썩은 동아줄일까요? 다음 파트 3에서는 이 공급 대책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이 혼란스러운 양극화 시장에서 우리 4060 세대가 취해야 할 진짜 생존 전략은 무엇인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파트 3, 135만 호. 정부가 내놓은 이 숫자는 마치 사막의 신기루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목마름을 해결해줄 오아시스처럼 보이지만 막상 가까이 다가가면 잡을 수 없는 허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비관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바로 시차와 돈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빵을 굽는 것과 다릅니다. 오늘 계획을 발표한다고 해서 내일 아파트가 뚝딱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허가, 토지 보상, 착공, 그리고 완공까지. 아무리 빨라도 5년, 늦으면 10년이 걸리는 게 이 바닥의 생리입니다. 정부가 약속한 2030년, 지금 당장 삽을 떠도 빠듯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더 치명적인 문제는 현장에 있습니다. 지금 건설 현장,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지난 몇 년간 원자재 가격,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공사비가 30~40% 폭등했습니다. 건설사들은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라며 수주를 포기하고 있고 자금줄이 막힌 중견 건설사들은 줄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움직이지 않는데 공공주도만으로 서울 핵심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 죄송하지만 이건 현실을 무시한 희망 고문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이 공급 물량의 위치를 보십시오. 대부분 서울 외곽이나 3기 신도시입니다. 앞서 파트 1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건 경기도의 아파트가 아니라 서울의 똘똘한 한 채입니다. 외곽의 공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서울 핵심지의 희소성은 더 부각됩니다. 서울은 더 이상 땅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시켜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정부의 공급 대책은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당장 1달 2년 내에 불타오르는 서울 집값을 잡거나 우리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혼란과 모순의 시대, 우리 40대, 50대 여러분은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요? 은퇴가 다가오는 시점에 잘못된 판단 한 번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마지막 조언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첫째, 서울에 1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언론에서 고점이다, 거품이다, 겁을 줘도 지금 서울 핵심지의 아파트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고 대한민국의 자산 가치를 저장하는 기축통화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가 부담스럽더라도 버틸 수 있다면 버티는 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섣불리 팔고 현금을 쥐는 순간 다시는 그 성벽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무주택자이거나 갈아타기를 노리는 분들, 애매한 곳을 조심하십시오. 지금은 양극화의 시대입니다. 확실한 상급지가 아니라면 차라리 현금을 쥐고 관망하는 것이 낫습니다. 어설픈 서울 외곽이나 지방의 구축 아파트는 하락장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입고 상승장에서는 가장 늦게 오릅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이 삐그덕거리고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문제가 터져 나올 때 경매나 금매 시장에서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 총알 현금을 아껴두십시오. 지금은 조급함이 가장 큰 적입니다. 셋째, 지방에 계신 분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서울로의 진입이 불가능하다면 무리한 갭투자로 자산을 불리려 하기보다는 현금 흐름에 집중하십시오. 시세 차익보다는 월세 수익이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이나 배당주 등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합니다. 언젠가 지방도 오르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는 2025년 대한민국 인구 구조상 위험한 도박입니다. 여러분,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고 시장은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부동산 계급 사회가 되어버린 대한민국. 참 씁쓸하고 인정하기 싫은 현실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땅의 진짜 모습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 줍고 남들이 환호할 때 파는 것. 그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는 사람만이 이 난세에서 내 가족과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의 팩트만을 전해드리는 채널명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뼈 때리는 조언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답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래서 도대체 어디를 사야 하는가? 2026년 유망지역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